자, 이런 말 씁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뭐 권리 능력이다, 의사 능력이다, 행위 능력이다, 책임 능력이다 이런 말 씁니까? 아무도 안 쓸 겁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이런 걸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능력이란 말이 4개 나와요. 4개.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좀 우리가 보기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저거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됩니다. 권리, 주체입니다, 주체. 누가 의사표시를 할 주체가 되느냐, 누가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게 일본식 그 표현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려운 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경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채권하고 물권이라는 이 권리에 대해서 앞으로 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런 채권과 물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어야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혼자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법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법인의 뜻이 뭐예요?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런 그 주식회사 같은 거 이렇게 다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AI라든지 그 다음에 외계인이라든지 뭐 등등,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종류들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 없단 말이죠. 사람도 법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 근데 선생님 왜 이리 조문이 많습니까? 자연인과 법인을 합해가지고 아까 제가 뭐랬지 않습니까? 3조부터 97조까지 물경 조문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문이 많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법인을 제외하고는 사람이어도 1살짜리 아기도 지금 자연인 사람이니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죠.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죠. 상속을 받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살짜리가 이 재산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 중에서도 우리 이제 의사표시라는 말이 민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인간은 말로서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갖고 있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우리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 중에서는 법적인 의사가 있을 것이고 비법적인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비법적인 의사는 어떤 거예요? 친구하고 내일 영화 보러 가자, 뭐 하자, 이런 거 전부 그거는 법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일상적인 이야기, 그런 게 비법적인 의사겠죠. 요거는 이제 법의 관심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 중에서 법적인 의사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이 물건을 1억 원에 팔겠다, 이 부동산을 5억에 임대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법적인 의사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 의사 표시라는 거는, 법에서 의사 표시라는 건 요 의사는 법적인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상대방한테 의사 표시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1살짜리 만약에 5살짜리 애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팔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의사 표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의사 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은 자기가 권리 의무를 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법률 효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 무능력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하고 의사 능력자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를 물건을 팔겠다, 사겠다 등등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의사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일단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17세 미성년자다. 얘는 우리가 볼 게 한 고1쯤 됐다. 그러면 얘가 의사 무능력자는 아니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직 성년자가 안 됐으니까 판단 능력이 굉장히
모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혼자서는 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년이 되어야만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벽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또 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신은 혼자서는 뭔가를 할 수 없다, 제한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제한 능력자라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는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은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뭐 치매에 걸린 사람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히 혼자서는 뭔가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 그런다는 거죠. 행위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말은 요거를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아까 법적인 행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이런 거를 제한 능력자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법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문수가 많을 수밖에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이 사람이 장기간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영화 보면은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 올드보이 생각나십니까? 최민식이가 14년 동안 지금 실종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사람을 부재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떡할 거냐? 또 너무너무 장기간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 실종 선고 내려가지고 법적으로 사망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전부 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문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다루는 학문이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을 공부하면은 능력이라는 말이 세 군데 나와요. 권리 능력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 의사 능력은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걸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라 그러고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 뭐냐. 혼자서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미성년자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당신은 법적인 행위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제한을 받아야 된다. 제한 능력자라 그래가지고 또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불법 행위를 말씀드렸는데 유수를 보면은 한 번씩 그런 말이 나오죠. 7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 밑에 아파트 주차장에 이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박살이 나요. 그럼 얘는 재미있어가지고 깔깔깔깔 웃는단 말이죠. 근데 걔는 법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한 겁니까? 불법 행위를 한 거죠.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 소유자는 그 애를 상대로 해가지고 너 내한테 불법행위 했으니까 돈 물어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뭐냐? 그 가해자는 도대체 내가 아파트 옥상에서 밑으로 돌을 떨어뜨리면은 내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건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그게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은 손해를 물어줘야 되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책임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어떨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법률 행위를 할 때 이게 필요하죠. 계약 같은 거를 체결할 때 필요한데 요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과연 저 사람한테 이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물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있다면은 그 사람은 돈 물어줘야 되죠. 그게 없는 사람을 우리는 책임도 무능력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중에서는 자기가 판단할 지능이 없는 사람들, 갓난애기 같은 애들이죠. 유아라든지 뭐 이런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정신병원에 있다든지 하는 또 심신상실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책임 무능력자라 그래가 이 사람들은 불법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애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부모가. 그런 거죠. 대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책임 무능력자라고 한다. 그래서 능력의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능력, 이거는 쉬운 거고 요거 두 가지는 우리가 계약 같은 거를 체결하는 법률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능력이고 그 다음에 요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가 일어났을 때 과연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느냐. 책임 능력이 없다면 책임을 지울 수가 없고 책임 능력이 있다면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민법에서는
각종 능력이라는 제도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벌써 여기서 보니까 좀 어지럽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뭐 제한 능력자, 책임 능력, 심신상실자. 요거는 그래도 사회에서 좀 쓰는 말이겠네요. 요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에서 쓰지 않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한 번, 두 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습득이 가능해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사용자 책임 또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용어 설명을 하는 것 중에 요거는 이제 이게 756조 우리가 거의 제일 뒤에 편에 나오는 조문인데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이 사용자 책임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 또 이 사용자 책임이 현실에서 굉장히 큰 기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는데 종업원이 실수해가지고 그 국물을 여러분들 옷에 만약에 잘못해가 부었다.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행위죠. 그 종업원은 여러분들한테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종업원에게 손해배상, 내가 만약에 세탁비라든지 또 내가 피부 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럼 병원비 같은 거를 달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금액이 커지면은 종업원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변제 능력이 약하겠죠.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 경우에 이때 요거를, 요 사용자 책임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용자라고 그러죠. 법인일 수도 있죠. 또 개인일 수도 있죠.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 우리가 사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요 사용자는 요 종업원을 우리가 피용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종업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게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되려면은 요 사람은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지휘를 할 수가 있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요런 지휘와 명령에 대해서 요 피용자는 복종을 해야 되겠죠. 요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요 사람을 사용자, 요 사람을 피용자 이제 그럽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피용자라는 건 우리가 현실에서는 종업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로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 피용자가 자기가 사적인 일을 하는 거는 자기 개인 문제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얘가 이제 요 사용자의 직무와 관련되는 일을 했는데 그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A라고 칩시다. 그럼 요 상대방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1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 이야기죠. 손해 금액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어떡할 거냐. 그러면 얘는 요 피용자에 대해서 너 내한테 잘못했으니까 돈 물어다오. 여기 이제 우리가 750조라는 조문을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행위죠. 조금 전에 제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피용자한테 가가지고 1억 물어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이 피용자는 변제 능력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할 거냐 이야기죠. 어떡할 거냐. 이럴 때는 요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너가 돈 내놓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756조 사용자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 피해자는 선택권이 있어요. 요 사람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요 사람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오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뭔지 개념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대신 책임진다는 거죠.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요 나와 있잖아요.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뜻이겠죠.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 요 사람이 이제 제3자일 거 아닙니까?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했다, 불법행위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을 사용자 책임이라고 그런다. 우리 현실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사고를 치면은 직무와 관련된 사고를 치면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사장한테 가서 따지면 되는 거죠. 사장한테 가서 돈 물어내라. 아니면 법인한테 가서 돈 물어내라.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면 이 사장은 왜 자기는
왜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요 피용자를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은 많은 이익을 발생하고 있겠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도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평하다는 거죠. 이익만 자기는 취하면 안 되고 얘가 잘못했을 때는 손해도 얘가 물어줘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나 이럴 수는 있죠. 얘는 그러면은 사용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는 면책될 수는 있어요. 뭐를 입증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요 사람을 선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선임했다. 또는 선임하고 나서도 이 사람 감독하는데 나는 주의를 다했다. 어쩌란 말이냐?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되면은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 판례는 거의 무과실 책임이라 그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사용자는 무조건 책임지게 돼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에는 면책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리 판례가 이거를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자 책임이라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민법 총칙을 읽어볼 때 말할 때 우리가 연대 채무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죠. 연대 채무는 무슨 말인 거니까 우리 이거 연대하여 갚자 이렇게 연대의 약정이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연대 채무라 그럽니다. 채무자가 두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갚는 게 아니고 B가 등장해가지고 나 너의 채무를 내가 연대하여 같이 갚아주겠다 이런 약정을 했을 때 요 두 사람은 연대 채무라 그러는데 근데 요 관계는 이 사람들이 연대 약정을 한 게 아니죠. 요런 거를 우리가 부진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연대 채무와 부진정 연대 채무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채권법 공부할 때 일반 연대 채무와 부진정 연대 채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는 그때 가서 깊이 있게 공부하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은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이런 개념을 일단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도 1억 달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람한테도 1억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연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이쪽으로 1억을 갚지 않습니까? 1억을 변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쪽으로 또 1억 청구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못하는 거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만 돈 받으면 되는 거지 더블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버리면은 나머지 사람의 채무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채무. 그 다음에 사장은 이 사람 잘못으로 자기가 1억을 이쪽으로 변제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수는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런 거를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너가 물어야 될 거를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너 내한테 돈 내어 놓아라. 요거는 내부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죠. 어찌됐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공부하시면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자, 이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돈을 갚아버리면 나머지 사람의 채무도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걸 말한다. 그럼 일반 연대 채무는 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 약정이 있는 것이라 그랬죠. 부진정 연대 채무는 그런 게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거고 나중에 우리가 불법 행위를 이야기할 때 한 명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A의 차량하고 그 다음에 B의 차량이 박치기 우리가 충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충돌을 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B 차량에 타고 있는 C가 큰 부상을 당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 A와 B는 어떤 짓을 한 거냐? C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 사람들은 불법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공동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피해자는 뭐라고요? 요 사람한테도 만약에 얘가 1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으면 요 사람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요 사람한테도 1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요 두 사람의 관계는 뭐냐? 전혀 모르는 관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 사람한테 만약 가서 1억 달라고 해가 얘가 1억을 주면은 이제 얘한테는 1억 청구 못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여튼 요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는 채권법에 나오는 테마인데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민법 총칙 끄트머리쯤 가면은 민법에 대한 용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이제 그때는. 근데 처음에는 전혀 생경스러운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미리 이런 좀 예행 연습을 좀 하자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구단 외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채권법에 나오는 건데 너무너무 민법 총칙 읽다 보면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좀 개념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채권법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해야 되는데 이 대위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대신 행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이 3명 등장해야 돼요. 자, A, B, C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요 사람이 채권자고 요 B가 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그럼 A가 B에게 지금 1억을 달라고 하는 채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요 사람은 B도 C에게 돈 1억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 B와 C의 관계는 이제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얽혀 있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채권자, 그럼 B는 채무자. 이때 A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B가 요 1억 받을 수 있는 요 채권도 이게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 권리를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문제는 얘는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우리가 무자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A의 입장에서는 B가 요 사람한테 1억 달라고 권리를 행사해야만 돈 1억이 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1억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돈을 갚겠죠. 근데 얘가 이 권리를 행사를 안 한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A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얘가 이쪽으로 1억 달라고 해가지고 권리를 행사해야지 돈이 일로 1억이 넘어올 거고 그 돈 1억이 생기면 얘한테 돈 1억을 갚을 건데 얘가 이 권리를 전혀 행사를 안 하고 있네. 그럼 A는 어떡할 거냐? 피해를 A가 입는 겁니다, 지금. 왜냐? B는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때 A는 B의 권리를 A는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대위라고 한다는 거죠. 원래 다른 사람의 권리는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법에서 대신 행사해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법 총칙을 읽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자기의 채권을 보전이라는 말은 지킨다는 이야기죠. A는 자기의 채권 1억 원을 지키기 위하여 보전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채무자의 권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 B가 C에게 돈 1억 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A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 근데 자력이 없는 채권 채무자, 얘는 하나도 다른 거는 재산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3자에 대해 채권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이거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 사람 A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때 요 채무자의 금전 채권자 A가 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거죠. 요런 거를 채권자 대위권. 근데 이거는 함부로 인정하면 큰일 나겠죠. 얘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자유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내 권리 행사 안 하겠다는 누가 막을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요 사람한테 권리를 행사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행사를 안 하는 바람에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행사 안 해도 돼요. 근데 돈은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권리를 행사 안 한다. 그럼 자기는 관계없지만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때 A는 자기의 채권 1억을 지키기 위해서 B의 C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건이 필요할 거다. 그 구체적인 요건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민법 정책 공부하시다 보면은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보시면 좋겠죠. 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민법을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실체법이라 그래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민법은 당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요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정하는 법이거든요. 이유가 뭐냐?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불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안 갚는다 이야기죠.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는다.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돈을 안 주는 그 채무자 집에 가가지고 채권자가 돈을 빼앗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자력구제라 그러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만약에 채무불이행이라는 이런 상태가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의 권익을 구제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절차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은 실체법이다. 그 다음 이런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민사소송법이라 그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옛날에는 이게 전체가 한 개의 법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헌법이 그렇죠. 여러분들 헌법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거기 쌓이고 있죠. 결정들이. 근데 지금은 각종 시험 문제, 헌법이 시험 문제에 있는 과목에 요거 양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전체가 지금 헌법이거든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게 분리가 될 겁니다. 이 민법처럼요. 분리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그렇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 양자가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여기에서만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일부 민사소송법에 대한 영역도 여기 민법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출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거예요. 변론주의와 예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법정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갑이라는 지금 판사가 있다. 그 다음에 A라는 지금 원고가 있다. 그 다음에 B라는 피고가 있다.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판사라는 사람은 스포츠를, 요 두 사람은 치고 싸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포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요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럼 심판은 어디까지나 중립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판사는 요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수긍을 안 하면 증거를 또 가져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A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다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B는 또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다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판사가 보기에 더 이상 더 나올 게 없다. 그러면 변론을 종결하고 이제 판사는 판결을 선언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변론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는 일체 요 양 당사자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원칙적으로 간섭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증거 이런 것은 뭐요? 당사자가 가져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자기가 다 수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유리한 게 있는데 이거를 그만 놓쳤다는 이야기죠. 그럼 판사는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게 있는데도 말을 안 하네. 그럼 판사는 이 사람이 말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를 변론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가 제출한 그것만 가지고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거 이런 거를 변론주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변호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씁니다. 독일은 모든 사건의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변호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하면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칙이란 이야기고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공익과 관련된다든지 또는 소송 요건이라 그러는데 등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판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직권조사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이게 직권조사 사항이냐 변론주의 조사 사항이냐 이걸 끊임없이 물어봐요. 이게 시험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돼요. 이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애매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요게 요걸지 애매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판례가 많거든요. 요럴 경우에는 요게 해당한다, 요게 해당한다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 판례가 한둘이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출제하면 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론주의와 어떤 변론주의 예외, 그거를 직권조사사항이라 그런다. 이런 게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요거를 또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미리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죠. 자, 우리가 모든 법 조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민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하면은 모든 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임의법규라는 거고, 하나는 강행법. 요거는 무슨 말인가? 강행이란 말은 이 사람이 법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하여도 이 합의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라고요? 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요런 거를 강행법규라 그러고, 요거는 법에는 A라고 돼 있는데 당사자가 만약에 B라고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때는 합의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요런 거를 임의법규라 그래요. 그럼 임의법규를 왜 만들었을까? 당사자가 아무런 합의가 없으면은 이때는 법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다른 합의를 하면은 그 합의가 적용되는 거, 이거를 임의법규. 정리하자면 강행법규라는 것은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 법에 만약에 A라고 돼 있는데 당사자가 합의를 B로 했다. 이 합의는 허용이 안 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년, 미성년을 가르는 기준이 몇 살이에요? 19살이죠. 요게 성년, 미성년을 가르는 기준인데 당사자가 합의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야, 우리는 이거 19살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17세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의 합의는 존중이 돼야 되느냐, 인정이 돼야 되느냐 이야기죠. 근데 요 나이를 성년, 미성년 나누는 기준, 이건 사회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당사자가 법하고 다른 내용을 합의를 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합의가 인정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법을 강행규정 혹은 강행법규라 그럽니다.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지참채무라 그러는데, 지참채무. 자, 금전을 만약에 변제하러 간다. 그런데 채권자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에 살고 있다. 근데 채무자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질문 한번 드려보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법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으러 가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지참채무라 그러거든요. 467조에 가면 이 조문이 나오는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디에서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까? 계좌이체 같은 거를 생각 안 하면요. 이럴 경우에는 서울이 채무를 갚아야 되는 변제 장소죠.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를 했는 거니까 법에는 서울에서 갚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법 규정인데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를 했는 거니까, 야, 귀찮다. 당신 대전에 내려온다며. 그때 내가 돈을 갚겠다.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했으면은 그때는 서울에서 갚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겠죠. 요런 법 규정을 우리가 임의법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임의법규를 두었을까? 당사자가 아무런 합의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 규정을 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법 규정은 전체적으로 임의법규와 강행법규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어떤 법 규정이 있는데 이게 강행법규냐 임의법규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가 이거는 강행법규라 그러면 강행법규가 되는 거고 임의법규라 그러면 임의법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은 강행법규, 없는 거는 임의법규 그러거든요. 이거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법관에 판결을 내려면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판사가 이거 강행법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아는 거고, 이것도 단순 암기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임의법규, 강행법규 또는요 임의규정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임의규정
또는 강행 규정 이런 말들이 민법 총칙을 읽어보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부터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도요. 입증 책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민사소송법이 우리 민법에도 출제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만약에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A가 지금 임대인이고 이 사람이 보증금을 한 2억 정도 받았다고 쳐요. 그 다음에 B가 지금 이 건물에 이제 임차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요 건물이 원인 불명으로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홀라당 탔어요. 요 사람이 임대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은 임대인은 야, 이 건물이 왜 불났느냐, 당신이 살고 있는 이 건물이 불났으니까 뭔가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A는 나중에 주장할 거고, B는 무슨 소리냐, 이게 왜 불났는지 모르겠다, 그걸 왜 내한테 책임을 지우란 말이냐, 이거 보증금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싸울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요 사람이 임대차 계약 관계가 끝날 때까지 요 건물을 잘 보관할 의무를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선관주의 의무라 그러거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 그러는데 최선을 다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끝날 때까지 이 건물을 최선을 다해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요런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요런 거를 입증 책임이라 그래요. 우리 판례는 채무자라 그러거든요. 그럼 채무자가 내가 이 건물이 불탔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관했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은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불난 거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는 결국은 마지막에 증거가 핵심인데 이게 도대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명이다, 증거가 없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당신이 증거를 가져오라, 이렇게 입증 책임을 부여해가지고 이때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 그 사람이 패소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이럴 경우에 A에게 있느냐, 그럼 A가 입증 못하면 A가 지는 거죠. 이때 입증 책임이 B에게 있느냐, B에게 있다. 근데 얘가 입증을 못하면 지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판례는 B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요거는 민사소송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이론이 있습니다.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어떤 그런 근거를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는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거를 뭐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판례에 의하면 이럴 경우에는 얘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더라, 판례에 의하면 이럴 경우에는 얘에게 있다더라, 그거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입증 책임도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조건 판례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입증 책임이라고도 하고도 증명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입증 책임이라 그러고, 이 사람은 증명을 못하면 소송에서 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이기겠죠. 근데 증거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판사는 무승부 선언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당신이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증거를 못 가져오면 당신은 소송에서 증거를 못 가져왔으니까 졌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입증 책임, 그러면 이거를, 자, 이게 참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민법에는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느냐, 추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는 추정을 받으니까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다투는 자가 상대방이랍니다. 상대방이 이제는 입증체. 그러니까 추정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은 유리한 지위에 더들게 되는 거죠.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동시 사망의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동일한 위난으로
동일한 위난으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2인 이상이 사망을 했다. 근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여기 타고 있는 모자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는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1초라도 이 사람이 먼저 사망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먼저 사망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들은 동시에 사망한 거로 일단 추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동시에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시에 사망한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추정을 될 때는 이 사람들이 반대자가 아니다. 엄마가 먼저 사망했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 이거를 입증해가지고 반대자가 그거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법률 관계를 다투는 자가 내가 그거를 반대 사실을 입증을 하면은 그에 따라 번복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런 거를 추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민법 책을 읽다 보면은 추정이라는 말이 좀 비교적 자주 나와요. 요럴 경우에는 이런 거로 추정한다. 요럴 경우에는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간주는 뭔가 하니까 이거는 추정과 다른 게 뭐냐? 번복이 안 돼요. 반대되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대표적인 게 실종 선고거든요. 어떤 사람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은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버려요. 조금 전에 추정은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반대 사실을 입증하면 번복이 된다 그랬죠. 근데 실종 선고를 받으면 법원에서 이 사람 사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간주라는 말은 뭔가 하니까 설령 이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번복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사망한 거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종 선고의 취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정과 간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하니까 간주는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번복이 안 돼요. 추정은 번복이 되는 건데 요거는 또 다른 법적 절차를 가져야 된다. 요런 제도를 간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추정과 간주는 여기 입증 책임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입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추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간주라고 넣는다든지 간주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추정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출제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추정, 간주 이런 거는 입증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는 민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권리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류 방법입니다. 요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면 좋은 건데 지배권이라는 건 뭐냐? 이게 바로 소유권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은 직접 지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지배권. 청구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으면 누군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거를 청구. 요거 두 가지는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항변권하고요. 그 다음에 항변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다음에 나오는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 형성권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요런 것들은 민법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항변권은 뭘까요? 우리 민법에는 요게 딱 세 가지가 인정이 돼요. 세 가지가 인정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가족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청구권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A는 만약에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을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될 인도 의무가 발생했겠죠. 팔았으니까. 자, 5월 1일 날 만약에 이거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중에 7월 1일 날 이거를 넘겨주기로 약속했어요. 지금 2달간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7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다. 그럼 상대방 B가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제 서로 간의 의무가 이런 걸 나중에 쌍무계약이라 그러는데 어찌됐든 일단 서로 간의 의무가 지금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요거 만약에 7월 1일 날 이 사람은 부동산 넘겨주기로 하고 그 다음 이 사람도 7월 1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칩시다.
칩시다. 잔금이겠죠, 보통. 자, 이럴 경우에 문제가요. 질문 드려보죠. 요 A는 자신의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부동산 안 넘겨주고 상대방한테 돈을 먼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 사람이 7월 1일 날 돈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7월 1일이 왔습니다. 7월 1일이 도래했을 때 야, 너 내한테 돈 먼저 다오. 너 내한테 7월 1일 날 돈 줄 의무가 있으니까 돈을 다오. 근데 자기도 7월 1일 날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키고 이 사람한테 먼저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데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법 체제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아예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법 체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죠. 요게 바로 이거예요. 자, 청구권이죠. 요 항변권. 이 사람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A가 B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 B는 요 사람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거죠. yes, 너한테는 이런 청구권 있다. 그러나 but, 나는 뭐라고요? 돈 먼저 못 주겠다.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B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가 내한테 부동산을 넘겨주면 나도 돈 주겠다. 우리 서로 이거 맞바꾸자. 이런 거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항변권.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를 요청을 할 때, 청구를 할 때 너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 그거는 내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7월 1일 날 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못 주겠다. 먼저 돈 못 주겠다. 왜냐? 내가 먼저 돈을 주면은 이 사람이 부동산을 넘겨줄지 안 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바꾸자. 이렇게 얘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항변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는 얘가 7월 1일 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죠. 제때 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연배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돈을 넘겨준 거에 대해서 그만큼 이자 같은 거면 손해배상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얘는 정당성이 있죠. 얘가 부동산을 안 넘겨주니까 얘도 돈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지연배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날짜가 지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맞바꿀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변권이라는 개념, 상대방이 뭔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yes, 너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어. but, 나는 거절할 수 있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런데 잠깐 동안 버틸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얘는 그러면 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동산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얘가 만약에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한다. 그럼 얘는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죠. 그래서 잠깐 동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시적 혹은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채권법에 가면 나오는데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실 필요가 있고 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보증인의 최고 금액의 항변권. 이것도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자, 보증 쓴다면 세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A가 채권자다. 그 다음에 B가 채무자다. A가 B에게 돈 1억 빌려줬다. 근데 아무래도 A는 안심이 안 된다. 그래서 C라는 보증인이 등장했다는 거죠. 보증계약은 이렇게 맺는 겁니다.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계약 맺는 거예요. 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얘가 돈 1억 갚을 의무가 있는데 내가 그거 보증을 썼다는 말은 여차하면 내가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게 만약에 변제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이 변제기라고 칩시다. 자, 질문. 7월 1일이 왔어요. 도래라 그럽니다. 7월 1일이 왔습니다. A는 요 사람한테 보증인한테 먼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얘가 채무자가 있는데 얘는 1차적인 채무자죠. 보증인은 2차적인 채무자죠. 근데 얘가 보니까 채권자가 보니까 얘가 훨씬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와가지고 먼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돈을 줘야 될까요? 자기는 2차 채무자인데. 그 밑에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얘한테 먼저 갔다 오라고 버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최고 금액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죠. 나는 2차 채무자니까
얘한테 먼저 갔다 와라. 근데 얘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얘는 그냥 망하고 돈이 없어요. 그럼 또 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는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얘는 잠시 동안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항변권은 뭐예요? A가 이 사람한테 돈을 청구했을 때 예서 너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돈 못 주겠다.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증인의 최고 금색의 항변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보증이라는 말도 많이 유세에 나오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연대보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는 이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단순 보증계약을 맺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A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보증계약을 맺는데 보증계약을 맺었다. 나중에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가니까 여기 먼저 갔다 오라 하더라. 그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귀찮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사회에서 맺는 계약이 뭐냐? 연대보증계약이에요. 연대보증. 그럼 연대보증하고 일반보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연대를 한다는 말은 요 보증인이 채무자하고 연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요 사람은 이제는 2차 채무자일까요? 1차 채무자일까요? 이제는 요 사람은 1차 채무자로 바뀌어요. 연대라는 말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돈 달라고 했을 때 얘는 이쪽으로 갔다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죠. 1차 채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보증계약을 맺으면은 이런 보증인의 항변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보증계약이라는 게 있고 연대보증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연대보증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런 항변권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요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 가족법인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영구적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요 두 가지는 일시적으로 버티는 건데 자 요거 그냥 우리가 꼭 법을 이런 거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니까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밖에 없다.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채무자입니다.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채권자라는 이야기죠. 한 1억 정도 빚을 졌다. 돈 빌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B가 지금 요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요 사람이 이제 A의 상속인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느 날 이 A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A의 재산은요,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당연히. 채권 뭐 이런 그 다음에 일반 재산, 부동산, 동산, 부동산 이런 물건도 상속이 되지만 채권도 상속이 되고 채무도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니까 1억이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채무가. 근데 A가 B에게 순수하게 남겨주는 재산은 한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천만 원이 생기자 버리잖아. 그럼 정상적으로 상속이 되면은 요 사람은 상속받는 게 더 손해죠. 자기 개인 재산으로 4천만 원 이 사람 들어가 빚을 내야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든지 아니면은 상속을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혼자서는 못하고 법원에 관련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한정 승인이 뭔가 하니까 요 6천만 원 내가 받은 한도 내에서만 당신한테 빚을 갚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 개인 돈은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드려보죠. 나중에 채권자가 요 상속인한테 1억 달라고 청구합니다. 자, 이 사람한테는 1억 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채권은 1억이 맞거든요. 있는데 이때 B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6천만 원만 갚겠다.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항변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영원토록. 그래서 이런 거를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위에 두 가지는 재산법에 나오는 항변권, 일시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정말 민법 총칙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고요. 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민법 총칙할 때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요거도 그대로 개념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겁니다. 시험에도 간혹 나옵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우리 민법에는 영구적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영구적 항변권이 인정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항변권이 도대체 뭔지 이런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서두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민법 총칙의 주 테마가 뭐냐?
법률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나의 법적인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사 표시를 해야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률행위를 한 거라 그러는데, 여기서 의사 표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의사 표시. 요거는 뭔가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매도하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매수하겠다. 이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물건 팔겠다는 것도 의사표시죠. 물건 사겠다는 것도 의사표시죠. 그래서 모든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음식점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계약은 한쪽에서 내가 뭐를 하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오케이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 사람이 구속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물건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그걸 뒤집으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거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하는데도, 그럼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한 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아까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기가 찰 노릇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취소권 같은 거예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한 달 전에 제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 계약에 구속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달 후에 제가 비로소 뭔가를 발견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당했구나. 그럼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이 계약을 취소한다 그래요. 그럼 질문 드려보죠. 계약 취소할 때는 상대방하고 합의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취소하겠다 하면은 이런 걸 우리가 단독행위라 그러고, 그것을 권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걸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형성이라는 말이 뭐냐? 내가 일방적으로 했는데도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권리 의무 관계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형성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형성권.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데도 뭔가 법률 관계가 바뀌더라, 형성이 되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취소권 같은 거다. 자, 이런 권리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는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형성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률 관계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형성권은요, 반드시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권이 어떤 사람에게 있기 위해서는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또 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법에서 다 세밀하게 정명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법정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형성권을 가지는 것은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소권,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는 해제권, 현실에서 굉장히 많아요. 추인이라는 말, 내가 사후에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추인권 등등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형성권 혹은 단독행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독일 학자들이 자 보니까 이렇거든요.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두 개네.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한 개네. 근데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의사표시는 반드시 한 개든 두 개든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하네. 그럼 이 계약과 단독행위를 합친 상위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학문 연구하는데 굉장히 아주 편리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법률행위라는 말을 민법 총칙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이 법률행위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계약하고 단독행위를 합친 말이구나. 의사표시가 두 개든 한 개든 반드시 이 법률행위라는 것에는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구나. 그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법적인 행위를 할 때는 다 우리가 법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법률행위예요. 그 대신에 계약을 맺는 건지 단독행위를 하는 건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계약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거 생소하다.
사회에서는 법률행위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계약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제의하는 사람 있죠. 내가 이 물건 팔겠다. 요거를 우리가 청약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사회에서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오케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요걸 우리가 승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청약과 승낙 이런 관계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채권 강론에 가면 또 굉장히 상세하게 나온다. 이런 요거는 당장 아실 필요는 없어요. 법에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형성권이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냥 그야말로 뭐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소급표가 있는 경우 요것도 참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형법하고 민법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자,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이나 상해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법정에 2번 갑니다. 하나는 형사법정에 가요. 여기는 뭡니까? 형사법정에 가면 죄와 벌이죠. 이 사람이 지은 것만큼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은요, 손해배상이에요. 상대방한테 내가 상대방을 때렸다 하면은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하면 돈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법은요, 손해배상이 핵심인데, 요 손해배상의 뭡니까? 요건이 뭐냐?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채무가 있는데, 그거를 제 날짜에 이행을 못한다. 채무 불이행을 하면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제 날짜에 물건을 안 넘겨준다. 제 날짜에 돈을 못 줬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한테 뭔가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그래서 요거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은 우리는 돈을 물어줘야 된다. 뭐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법은요, 대원칙이 뭔가 하니까 고의범만 처벌을 해요. 감히 때리다니 이런 거. 그럼 실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과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실범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5가지 경우, 이 5가지 맞을 거예요. 하도 이제 제가 옛날 그 특별법 말고 형법입니다. 5가지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과실치사죠. 실수로 사람 죽이는 거. 그러면은 고의범은 이 사람이 1명을 죽여도 사형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고의범은. 근데 과실범은요, 형법적으로는 3년이에요. 최고범위. 근데 요번에 그저께 서울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질주해가지고 지금 급발진이냐, 그게 지금 최고 5년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금 10명인가 죽었는데도 최고 형량이 5년, 이 특별법이거든요. 이 형법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비난 가능성이 적으니까 형량이 이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형법은 고의와 과실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하거든요. 근데 민법은 고의하고 과실을 동격으로 취급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유리창을 깨뜨리는데 일부러 이거 유리창 깨뜨렸습니다. 고의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건물 주인이 100만 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저는 100만 원 물어줘야 되죠. 근데 제가 실수로 깨뜨렸어요. 그럼 손해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고의로 했건 과실로 했건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한 건 동일하니까. 그래서 민법은 원칙적으로 고의와 과실을 동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이따가 우리가 또 할 겁니다. 근데 형법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형법하고 민법은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뭔가 하니까 형법은 이게 소위 말하는 제형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제형 법정주의가 뭔가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급표를 인정하면 큰일 나요. 소급표가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5월 1일 날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때는 여기에 대해서 벌이 없어요. 형벌 규정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국가가 7월 1일 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 거슬러 올라가는 걸 우리가 소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걸 만약에 소급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겁이 나서 행동을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아무런 법에서 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국가가 나중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내 행동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형법은 이 절대로 소급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민법은 안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사람이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5월 1일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요 매매 계약할 때, 내가 옛날에 사기를 당했구나. 요걸 뒤늦게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취소권 행사했습니다. 그럼 질문 드려보죠. 요 매매 계약은 이제부터 없어질까요? 처음부터 이 매매 계약은 없어질까요? 처음부터 없어져요. 처음부터. 요런 거를 소급표라 그래요. 그래서 민법은 처음부터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더, 입법자들이 보기에는 더 이게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민법은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그 대신에 법에 조문을 다 두었어요. 요런 경우에는 소급표를 둔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소급표를 인정하는 건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게요. 그래서 요거는 입법자들이 법에 다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추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무건대리인 이야기인데 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뭐냐고요? 계약 체결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요거 예를 그대로 들어볼까요? 3월 1일 날 무건대리인 이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 허락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팔아치웠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를 무건대리인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은 이 아들 감옥 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내가 그거 인정하겠다 추인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무건대리인의 요 매매 계약은 요 날부터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느냐? 처음부터 인정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요 날부터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로 봐주겠다.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요 날부터 이 매매 계약은 제대로 된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요를 경우를 우리가 소급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인을 했을 때 계약 시에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효력이 생긴다. 이런 규정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소급표라 그러고 소급표는 무조건 민법에 한 10개 정도 나올 겁니다. 10개는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무조건 특 A 문제다. 시험에 아주 단골 문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죠. 취소 제가 말씀드렸죠. 취소를 하면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이 계약은 무효다. 그때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취소를 하면 요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계약은 무효다.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소급표라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조항이라는 게 우리 민법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특히 요 2조는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자마자 이 2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 대해서 걸음마 뛸 무렵에 갑자기 저런 어려운 조문이 등장하니까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의무의 이행은 그냥 빼고 읽겠습니다. 내 권리 내가 행사하면 마음껏 행사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이게 뭐냐? 권리의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쉽게 말하면 공공복리를 위해 가지고 옆에 사람 신경 좀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이런 거를 우리가 권리의 한계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가? 일반 조항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법은 요건이 어떤 발생하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권리 의무가 생기겠죠. 대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요건이 대개는 구체적이에요. 요런 일이 발생하면 요런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법의 체계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 조항이라고 그래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럼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판례 공부라는 거죠. 판사들은 이 조항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요 조문은 굉장히 판례 공부가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에 스타벅스 커피 그 사례를 드렸는데 그거는 커피를 주문하고 난 뒤에 한 5분 정도가 되면 모든 게 완결이 되어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1월 1일 날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뭐 계약을 했는데 이런 어떤 계약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만약에 한 1년 정도 걸린다. 뭐 장기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장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 계약을 이행해야 될 날이 한 달, 1년 정도 지금 장기간이다.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한 날은 요 날인데 요 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변동이 많을 수가 있겠죠. 이때 요 계약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일 때 상대방을 좀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저거는 상대방을 요거를 우리가 법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두 사람 간에 일시적이가 아니고 일시적도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많이 적용되는 거는 계속적 계약이거든요. 임대차 같은 거를 계속적 계약이라 그래요. 보증도 계속 몇 년 하죠. 이런 계약을 이제 대표적인 건데 매매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몇 달씩 걸리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상대방을 좀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요거는 판례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마 제가 다음에 좀 소개를 했을 건데요. 나오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 민법에 반사회 질서는 무효라는 조문이 있어요. 아니 어떤 게 도대체 사회 질서에 반하느냐.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요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죠. 법으로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우리가 규정이 없는 거를 험결이라 그래요. 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요 사람이 자기 신장을 팔았습니다. 신장을 매도했어요. 콩팥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요 사람은 신장을 매수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장기 이식을 하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천만 원 주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3천만 원 주고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근데 신장을 팔면 안 된다. 사람 콩팥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고 칩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법의 험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계약금조로 한 300만 원 계약금조로 수령했어요. 계약금이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매매했는데 한 5월 1일 날 이거를 넘기기로 약속했단 말이죠. 넘기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이 중간에 한 3월 1일 날 얘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얘는 신장 팔 필요가 없죠. 신장을 안 넘겨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 그러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B가 원고가 되겠죠. 판사님, 얘하고 내하고 신장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안 넘겨주네요. 채무불이행.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얘가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 내리겠어요? 이거 나쁜 놈이네. 왜 약속을 안 지켜? 신장 넘겨라. 이렇게 판결하시겠습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판사가 보니까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계약이다. 이거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이 들면은 그 계약을 판사가 무효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매매 계약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는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판사가 이 계약은 무효니까 넘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시할 수가 있는데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그런 거를 우리는 103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요? 일반 조항이라고 한다는 거죠. 일반 조항. 그래서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바뀌겠죠. 30년 전의 사회 질서하고 20년 전의 사회 질서하고 지금의 사회 질서는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판례 공부인데 판례를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판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일반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자, 일반 조항에 대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신의성실의 원칙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제가 한번 해보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죠. 권리도 발생하지만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때 요 의무 중에서 우리가 1차 의무, 요거를 기본 의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법률 규정에도 이런 게 나올 것이고 계약서에도 내용이 있을 것이고 보면 되거든요. 어떤 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딸려가지고 2차 의무라 그러는데 부수적 의무라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보호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가 지금 펜션 사장입니다.
펜션 사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고객입니다. 자, B입니다. 한 3일 동안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치세요. 요걸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라 체결이겠죠. 임대차 계약. 3일 동안 단기 임대차 계약인데, 그러면은 펜션 주인의 1차적인 기본 의무는 뭐예요? A의 기본 의무는 객실 제공이죠. 그 다음에 B의 의무는 뭐예요? 펜션비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간에 돈 내고 호실을 배정받으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얘가 이제 이 펜션에 들어가서 지금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옆에 펜션의 동에 불이 났습니다. 이때 펜션 주인이 너무 급해가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불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뭐 죽었다든지 뭡니까 화상을 입었다든지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요 사람들은 펜션 주인을 상대로 야, 너 왜 혼자 도망갔느냐? 너에게는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혼자 도망갔느냐? 너 채무 불이행했네. 그래서 너 내한테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면은 여러분들이 펜션 사장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계약 맺을 때 나는 객실 제공하는 거 계약 제공 맺었지. 이런 의무는 우리는 계약 맺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판사라면은 그 펜션 사장 말이 맞느냐 이야기죠. 모든 거를 종합해 볼 때 부수적으로 객실을 제공했을 때는 그게 딸려가지고 여기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 객실 손님들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서에 없는데, 법에도 그런 말은 없는데, 이때 판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너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도 기본 의무에 따르는 부수 의무는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여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때 판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신에게는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걸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판례 공부예요. 판례가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간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 측의 1차적인 의무는 뭐예요? 병원 측의 1차적인 의무는 당연히 환자한테 수술 잘해주는 의무겠죠. 수술 잘해주는 의무다. 그럼 이 사람은 돈 내는 거고. 그럼 이때 이 병원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절도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 환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왜 내 재산이 이렇게 없어지느냐? 이 병원 측 잘못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병원 측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는 환자 수술만 잘해주면 되는 거지 당신 재산까지 지켜줄 의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때 소송이 붙었는데 우리 판례는 있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수술 환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에 그런 말이 없는데, 법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이때 판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게 전부 판례입니다. 요거는 더 재밌어요. 고지 의무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분양을 받습니다. 아파트 하나 힘들게 분양받았는데, 그럼 1차적인 의무는 뭡니까? 분양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옆에 좀 있으면 여기 공동묘지가 들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들었어요. 그런 거를 이 사람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양하는 사람은 이거 알리겠어요? 안 알리겠어요? 안 알리겠죠? 알리면은 값이 다운되니까. 그래서 이거 안 알리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분양받은 사람이 보니까 여기 이제 옆에 바로 대규모 쓰레기 단지 매립장이 들었거든요. 이거 왜 나한테 안 알리냐? 당신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소송이 들어가겠죠. 이때 판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 사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이거 전부 판례 공부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그냥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약국 가면은 이 설명 의무도 마찬가지인데 약국에 가면은 요즘은 이게 완전히 약사법에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게 규정이 된 건데 약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만 팔면 됩니까? 그건 1차적인 기본 의무죠. 근데 약 팔 때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약은 30분 후에 드세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는 부수적인 의무라고요. 이게 아예 약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부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한다, 이런 거죠. 이 반사회질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예, 우리가 이제 민사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한테 가보면은 수임료가 나오겠죠. 이 사람한테 만약에 한 500만 원이다. 또 5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데가 많아요. 내가 이기면은 플러스 알파 좀 더 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건에 이기면은 어려운 사건 이겼으니까 1000만 원 달라. 그 다음에 형사사건은 이 사람이 실형을 안 받는 게 핵심. 여러분들 실형 받는 거하고 실형 안 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감옥에 가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이 되잖아요. 자기가 일도 할 수가 없죠. 모든 게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든지 벌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성공이거든요. 그럼 이거 이기면 한 5천만 원 주겠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나를 집행유예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그게 인정이 되면은 이 사람은 5천만 원 성공보수약.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전관예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전관예우가 너무 심하더라는 거죠.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옛날 검찰 출신, 검찰 중에서도 고위직 검찰 출신 그런 사람들한테 사건을 맡겨야 이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회적인 폐단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다 인정이 됐는데 뭐라고요? 형사사건의 경우에 이 가져오는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단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무효라는 겁니다. 이거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하도 정관예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5천만 원 줄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 형사사건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변호사들이 바보입니까? 미리 다 받아놓습 어떤 식으로든 뭐 조처를 해놓겠죠.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 요런 게 대표적인 반사회질서 무효행위 사례인데 요것도 판례를 읽어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게 많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